한 남자가 있습니다. 거대한 톱니바퀴 사이로 스르륵 빨려 들어갑니다. 비명도 없고 피도 없어요. 그냥 기계의 일부가 됩니다. 1936년 이 장면을 본 관객들은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고 나면 기분이 이상해집니다. 찰리 채플린의 개그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는 노동자가 착취당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인간의 몸을 기계 부품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우리가 웃는 순간 이미 우리는 알아차려 버립니다. 저 남자가 곧 나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영화는 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1936년입니다. 세상이 전부 소리로 넘어간 지 9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는 끝까지 입을 다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한전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고전영화 토파보기 시간으로요.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 한번 들고 와 보았습니다. 모던 타임즈는 1936년에 나왔는데 고전영화 토파보기를 준비하면서 살짝 분량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마치 팟캐스트처럼 듣기 좋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설거지하면서 운전하면서 잠들기 전에 그냥 틀어놓으셔도 따라올 수 있게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겠습니다. 그러면 모던 타임즈 고전영화 토파보기 한 잔 말아보겠습니다. 모던 타임즈는 1936년에 나왔는데 이 모던 타임즈라는 작품을 알아보기 전에 조금 말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1927년 재즈싱어 이후에 할리우드는 전부 말하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도 찰리 채플린은 왜 9년이 지난 1936년까지 침묵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그 침묵이 어떻게 대공황이라는 시대의 소음을 가장 크게 들려준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세 가지를 통과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무성영화가 무엇인지, 두 번째로 찰리 채플린은 누구였는지, 마지막으로 이 영화가 왜 90년이 지나도 낡게 느껴지지 않는지입니다. 그럼 순서대로 차근히 이야기해볼게요. 먼저 무성영화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무성영화 하면 흔히 쥐 죽은 듯하게 조용한 극장을 떠올리실 텐데 이게 첫 번째 오해가 될 수 있어요. 무성영화 시대 극장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극장엔 작은 피아노가 있고 오르간이 있었고 큰 극장에는 오케스트라가 통째로 있었어요. 전부 라이브로 영화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거기에 관객들의 환호소리, 웃음소리, 야유소리가 한데 뭉쳐져서요. 극장 안은 말 그대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비교해보자면 오늘날 관객들은 조용한 극장에서 시끌벅적한 영화를 본다면 무성시대의 관객들은 시끌벅적 떠들썩한 극장에서 조용한 영화를 본 셈입니다. 오늘날의 입장과 그때 당시의 입장이 완전히 뒤집혀져 있는 건데 결국에 무성이라는 말은 필름에 대사가 녹음되어 있지 않는다는 뜻이지 아예 소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막이 있기는 했는데요. 인터타이틀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인터타이틀은 꼭 필요할 때만 사용했어요. 이야기는 대부분 배우의 몸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몸짓, 표정, 편집의 리듬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무성영화는 소리가 없어서 불안정한 영화가 아니란 뜻입니다. 몸이라는 언어로 완성되는 하나의 예술의 형태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결과가 하나 따라 나옵니다. 대사가 없으니까 번역이 필요 없어졌어요. 파리에서도 도쿄에서도 상파울루에서도 똑같은 필름 한 벌이면 그대로 통하는 이야기가 된 겁니다. 채플린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스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무성영화는 사실상 인류 최초 보편 언어 중에 하나였어요.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영화에 나오는 배우가 한 단어를 말하고 그 단어가 특정 언어로 들려지는 순간 배우는 특정 국가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이죠. 이런 맥락에서 무성영화는 소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인류 보편적인 언어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보편 언어도 마지막이 찾아옵니다. 1927년입니다. 워너브라더스에서 재즈싱어라는 흔히 최초의 유성영화라고 불리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동시녹음된 노래와 대사를 넣은 최초의 장편 흥행작이 나옵니다. 영화 전체가 유성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재즈싱어가 엄청나게 흥행이 되니까 불과 2, 3년 만에 할리우드 전체가 거의 전면 유성화가 됩니다. 2, 3년이라는 기간은 빠른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학살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대가는 컸습니다. 초기 녹음 기술 때문에 카메라가 방음 부스에 갇히게 되었어요. 자유롭게 움직이던 카메라가 상자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몸의 코미디는 말의 코미디에 밀렸고 목소리가 화면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때 당시 이름을 날렸던 무성영화 배우들이 대부분 다 잘렸습니다. 유성화는 진보를 보이면서 동시에 한 예술의 멸종을 불러 일으켰던 겁니다. 그 와중에 찰리 채플린은 버텼습니다. 사실 버틴 정도가 아니라 유성영화 4년차 1931년에는 무성영화인 시티라이트를 만들어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9년차 1936년 무성영화 모던타임즈를 만들면서 트램프를 침묵 속으로 남겨둡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찰리 채플린이 무성영화를 고집한 것은 그만의 고집이나 향수가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영화를 뜯어보다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람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 건데 찰리 채플린은 1889년 런던 태생입니다. 근데 부모가 둘 다 무대 배우였어요. 아버지는 뮤지컬에서 약간 이름이 알려진 가수였고 어머니는 연극에서 단역을 하던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집이 몰락하게 돼요. 아버지는 곁에 없었고 어머니는 정신질환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채플린은 9살이 되기 전에 무려 2번이나 구비원에 보내졌다고 해요. 14살 때는 어머니의 정신병이 심해져서 어머니는 결국 정신병원에 수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우한 가정사가 중요한 사실이 되는데 트램프가 겪는 배고픔, 실직, 노숙 이것은 트램프의 연기가 아니라 찰리 채플린의 기억이 되는 겁니다. 모던타임즈에서 빵 한 덩이를 훔친 소녀에게 채플린이 그렇게까지 다정한 이유는 바로 그 소녀에게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투영했기 때문이죠. 연기는 무대에서 배웠습니다. 5살 때 목소리가 안 나오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처음에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10살 때 극단에 들어갔고 19살 때는 프레드 카노 극단에 들어가서 팬토마임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23살 맥세넛의 눈에 띄어서 할리우드에 진출하게 되죠. 이런 그의 연기 이력은 그의 영화에서 트램프의 몸짓이 영화에서 발명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반에서 온 것임을 증명합니다. 무대에서 그의 연기가 완성되어서 카메라 앞으로 그대로 옮겨간 셈이에요. 실제로 채플린은 버스터 키튼보다 훨씬 더 뮤지컬 뿌리에 밀착되어 있습니다. 뮤지컬 개그의 원형 그대로를 스크린에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플린이 1914년 키스톤에서 영화에 입문하면서 그의 트램프의 외양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1915년 단편 더 트램프를 기점으로 그 성격이 성립되어 온화하고 낭만적인 방랑자의 모습으로요. 중산모, 콧수염, 지팡이, 헐렁한 바지, 다 낡아 빠진 신발. 이 조합이 강력한 것은 의상 자체가 이미 하나의 논평으로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잘 보면 중산모하고 지팡이는 신사의 기표입니다. 그런데 바지는 헐렁하고 구두는 다 낡아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외형으로 이 남자는 신사인 척 하는데 사실은 빈털털이라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몸이 계속 미끄러져요. 위험을 지키려다가 넘어지고 품위를 차리려다가 엉덩방아를 찍습니다. 트램프는 웃기지만 언제나 존엄을 갈망하는 인물이에요. 이게 채플린 코미디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채플린은 회사도 차립니다. 1919년인데 메리 피보드, 더글라스 페어뱅크스, DW 그래피스하고 유나이티드 아티스트를 세웁니다. 목적은 아주 분명했어요. 대형 스튜디오에서 독립하여 자기 영화를 자기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던타임즈가 그렇게 급진적이었던 이유는 이런 독립성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채플린은 모던타임즈에서 감독이자 각본가였고 주인공이자 제작자였고 작곡가였습니다. 편집에도 공동으로 참여했어요. 사실상 혼자 다 만든 셈으로 볼 수도 있는데 편집과 음악 편곡의 협업이 있기는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찰리 채플린은 스튜디오의 검열을 받지 않는 예술가였고 동시에 자기 스튜디오를 소유한 자본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영화를 자기 자본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그는 스스로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942년 이런 말을 하는데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지만 꽤 친공산주의적 말을 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라고요. 그런데 그는 실업과 빈곤 그리고 극우의 부상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어요. FBI는 1922년부터 그를 감시합니다. 후보국장은 30년 동안 그를 흠집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모던 타임즈는 찰리 채플린의 첫 번째 노골적인 정치적 영화가 됩니다. 그때 당시 1936년 소설가 그레이엄 그린이 이 영화에 대해서 평을 썼는데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을 꼭 덧붙였어요. 찰리 채플린은 제시를 할 뿐 정치적 해법을 내놓지는 않는다고요. 사람들이 이걸 공산주의적 영화로 읽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영화는 과연 선동일 것인가 아니면 초상일 것인가? 이 질문을 들고 본격적으로 영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정리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무성 영화라는 언어가 있었고 그 언어를 세계어로 만든 사람이 찰리 채플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언어를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무성 영화 찰리 채플린, 그의 끝까지 놓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모던 타임즈 안에서 만날 차례입니다. 구독, 좋아요, 하이프 부탁드릴게요. 모던 타임즈를 볼 건데 찰리 채플린은 대공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관객의 몸에 설치해요. 어떻게 하는지 장면으로 보겠습니다. 트램프의 일은 단순합니다. 벨트 위로 지나가는 판에 볼트 2개를 조이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벨트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의 몸은 나사를 조이는 동작을 멈추지 못해요. 일이 끝나고 벨트에서 내려와도 팔이 계속 움찔거립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코믹스럽게 그려지는데 웃겨 나면 미묘하게 씁쓸해져요. 여기서 찰리 채플린의 특유한 문법이 드러납니다. 채플린의 개그 구조는 어떤 행동을 하다가 당하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 행동을 반복하다가 또 당하고, 행동하다가 당하고, 행동하다가 당하고, 이게 반복될수록 웃음의 강도는 점점 세집니다. 무성영화 코미디극 자체가 개그를 계단처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구조였고 그 반복이 이야기를 끌고 갔어요. 컨베이어 벨트 장면이 딱 이 구조입니다. 조이고 당하고 또 조이고 당하고. 그런데 채플린은 여기서 결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웃음의 강도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 지점에서 확 꺾어버리는 것이죠. 트램프는 신경쇠약을 일으킵니다. 발작하듯 공장을 헤집고 다니고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공장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다음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자기 코미디의 문법을 그대로 두고 그 끝에 고장이라는 단어를 이어 붙인 겁니다. 그 순간 코미디가 비평으로 바뀝니다. 이 영화에서 인간이 기계에 저항하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기계가 고장나지 않으니까 거기에 종속돼 있는 인간이 오히려 고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정상 작동을 하면 그 기계의 일부분이 되니까 미쳐야만, 고장을 일으켜야만 인간으로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영화에서 가장 서늘한 블랙 코미디일 수도 있겠네요. 다음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밥 먹여주는 기계 있잖아요. 빌로스 급식기라고 합니다. 외부 발명가의 세일즈맨이 공장으로 들고 와요. 그들이 말하는 홍보 문구는 점심시간을 없애고 생산을 늘리고 간접비를 줄인다. 이런 홍보 문구에 사장이 시연을 승인하고 실험 대상으로 트램프가 지목됩니다. 그리고 기계는 당연히 오작동을 일으켜요. 수프를 쏟고 옥수수를 얼굴에 들이밀고 케이크를 얼굴에 문대버립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필이면 이 기계가 먹는 것과 왜 연관이 있을까입니다. 결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먹는 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율성이니까요. 그런데 이 밑을 살펴보면 그의 영화에서 풍성한 식사는 탐식의 기호가 아니라 사랑의 기호라는 겁니다. 키드를 보면 아이가 트램프를 위해서 차리는 그 커다란 아침 식사, 황금시대의 새 칠면조 요리가 있죠. 이건 배를 채우는 장면이 아니라 공동체와 유대와 애정을 그리는 장면이에요. 채플린이 생각하는 가장 비참한 상태는 굶주림이 아닙니다. 차려진 식탁 앞에 사람이 없을 때 벌어지는 모독이에요. 급식기계는 음식은 충분한데 감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는 일상적 기쁨의 격하가 되고요. 말하자면 채플린에게 지옥은 굶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건 있는데 같이 먹을 사람이 없는 것이 지옥이 되죠. 급식기계는 배는 채워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를 없앨 뿐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압권입니다. 사장이
결국 이 기계를 물려요.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게 인도적으로 각성해서가 아닙니다. 실용적이지 않아서예요. 효율의 논리는 효율의 논리로 반박이 되는 거죠. 노동자가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수지 타산에 안 맞으니까 폐기가 되는 겁니다. 채플린의 냉소가 가장 날카로운 지점 중에 하나네요. 이제 앞에서 논의했던 이 영화는 왜 무성 영화여만 했을까를 보고 싶은데 채플린은 이 영화를 첫 번째 유성 영화로 기획했다고 합니다. 대사까지 대본을 다 썼는데 전부 폐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완성된 영화를 보자면 소리가 나는 것은 전부 기계 쪽입니다. 사장은 확성기와 스크린으로 명령합니다. 급식기는 축음기로 말을 하죠. 라디오가 켜지고 기계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 영화에서 기계는 말하고 인간은 침묵합니다. 이러한 형식 자체가 영화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무성이라는 형식이 현대사회는 인간에게서 목소리를 빼앗았다는 주제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요. 이건 향수가 아니라 논증이 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볼 수 있겠는데 왜 하필이면 트램플은 말할 수 없었을까요? 답은 언어라는 성질에 있습니다. 언어는 감정의 미묘한 결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직접 관념을 전달하는 수단이에요. 언어와 사고는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트램프는 사색가가 아닙니다. 채플린의 영화에 사상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저 인물 자체가 생각을 세계로 다루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몸으로 세계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트램프는 오직 판토마임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트램프의 한계이자 동시에 그의 영광이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앞에서 말했던 채플린이 무성을 고집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 나옵니다. 트램프를 지키려면 침묵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걸 증명한 게 그의 다음 행보입니다. 모던 타임즈가 트램프의 마지막 작품이었어요. 1940년 위대한 독재자에서 그는 이발사 연기를 하는데 트램프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그건 이미 다른 인물로서 행위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하죠. 1947년 살인광 시대에서는 돈을 위해 여자를 죽이는 베르두를 연기합니다. 트램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인물이에요. 트램프를 포기하는 순간 채플린은 곧바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플랫 보거드가 연기한 가미는 아버지를 잃고 빵을 훔치는 거리의 소녀입니다. 채플린은 이쁘기만 한 여주인공 대신에 같이 싸우는 생존자를 세웠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로맨스보다는 연대에 가깝습니다. 대공황에 어떻게 함께 버틸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채플린의 답이 바로 이 관계입니다. 시대 배경을 정리해보고 싶은데 1929년 대공황이 터집니다. 미국은 대량 실업과 빈곤, 기업 도산에 짓눌려요. 그러자 기업은 살아남으려고 효율에 집착합니다. 시간을 줄이고 비용을 줄여요. 그리고 그 압박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몸으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두 단어를 알아야 하는데 포디즘과 테일러주의예요. 포디즘은 컨베이어 벨트 생산 방식입니다. 결정적인 건 이 벨트가 도입되는 순간 작업 속도와 노동 시간을 경영진이 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가 자기 리듬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벨트의 리듬에 몸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테일러주의는 흔히 과학적 관리라고 불리는데 노동자의 동작을 초 단위로 분해하고 속도를 끌어올리는 이론입니다. 모던 타임즈의 공장은 이 둘을 시각적으로 요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티라이트 유럽 순회 때 대공황의 참상을 채플린이 이걸 직접 봤으니까요. 그리고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 간디와 나눈 대화에서 착상을 얻었다고 밝혔어요. 간디는 기계 문명 자체를 경계했습니다. 채플린은 거기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었는데 다만 이웃만 쫓는 기계가 사람들을 실직시키고 삶을 망가뜨렸다는 것, 그것만큼은 그도 인정했습니다. 모던 타임즈에서 유명한 깃발이라고 하면 붉은 깃발 얘기가 나올 것인데 병원에서 퇴원한 트램프가 길을 걷다가 긴 짐을 실은 트럭 뒤에 달려있던 붉은 깃발이 떨어진 걸 봅니다. 그 깃발을 주워서 돌려주려고 운전사를 부릅니다. 깃발을 흔들면서요. 그 사이에 등 뒤로 실직 노동자들의 시위 행렬이 따라 붙습니다. 이 광경은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경찰 눈에는 깃발을 든 시위 주동자가 트램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대로 체포됩니다. 그런데 이 깃발은 정치적인 적기가 아니에요. 화물 후미에다는 규정상 안전을 경고하는 깃발입니다. 이게 채플린 개그의 핵심인 것이죠. 빨간 천 한 장이라는
똑같은 사물이 맥락이 바뀌는 순간 정반대의 의미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게 예언이 됩니다. 아무 신념 없이 깃발을 흔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빨갱이가 되는 구조. 채플린은 1936년에 이걸 개그로 그렸는데 16년 뒤 자기가 정확히 그 논리에 걸려서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제가 눈여겨보는 장면을 세세하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영화 마지막 부분에 트램프는 카페에서 웨이터로 일하게 됩니다. 가민이 그 카페의 댄서가 됐고 자리를 구해준 거예요. 그런데 사장이 노래를 시킵니다. 그는 가사를 외우지 못해요. 그래서 가민이 소매단에 가사를 적어줍니다. 그것을 믿고 트램프는 무대에 자신있게 올라갑니다. 무대에 올라서서 크게 동작을 하는데 팔을 휘두르는 순간 소매단이 날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는 무대 위에 서 있고 음악은 이미 시작됐고 가사지는 없습니다. 여기서 채플린은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를 섞은 엉터리 말로 노래를 시작해요. 뜻이 없는 말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대신 몸으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손짓과 표정과 억양만으로 한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는 이야기 전체를 전달해요. 그리고 관객은 완벽하게 알아듣습니다. 원곡은 레오 다니데르프의 이 노래인데 이게 리틀 트램프의 목소리가 스크린에서 처음 들리는 순간이자 마지막 순간이 됩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채플린은 끝까지 뜻이 있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내야 하는데 말을 하지는 않은 거예요. 유성시대의 던지는 무성영화의 마지막 시위로 볼 수도 있겠네요. 목소리를 내라고? 좋아. 낸다. 근데 의미는 나의 몸으로 만들 거야. 그리고 이 엉터리 말은 씨앗이 됩니다. 4년 뒤 위대한 독재자에서 힘캐리 쏟아내는 그 유명한 엉터리 독일어 연설로 이어져요. 이 영화는 1936년 2월 5일에 뉴욕에서 프리미어를 엽니다. 87분짜리였어요. 제작비만 $150를 들여서요. 북미 렌탈로만 $180를 벌어들였습니다. 여기에 역사적 아이러니가 있는데 무성영화는 이제 끝났다 라고 말하는 시대에서 거의 무성영화인 모던 타임즈가 그해 최고 흥행작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권력이 반응하게 된 거예요. 나치 독일에서는 괴벨스가 상영을 금지시킵니다. 공산주의를 옹호한다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괴벨스는 이미 1935년 황금강 시대를 금지했어요. 이유는 오늘날 독일의 세계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황금강 시대는 정치적인 영화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금지됐어요. 여기에 단서가 하나 있는데 채플린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치 선전물에서 그는 전형적인 유대인으로 캐리커처화 됐어요. 선전가들에게 유대적인 것은 교활하고 장기가 많고 약자가 가진 온갖 비영웅적인 이점들은 다 갖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트램프 그 자체이잖아요. 트램프가 늘 써먹던 자원이 정확히 그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꾀를 쓰고 도망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결국 나치가 채플린을 미워한 진짜 이유는 그의 정치적 노선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약자가 이기는 이야기 그 자체가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영웅서사를 숭배하는 체제한테 넘어지면서 이기는 불황자는 그 자체로 위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금지가 오히려 황금강 시대의 명성을 키웠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식민지 조선에서 채플린은 엄청난 스타였어요. 1919년 조선 최초의 영화 잡지 녹성에서 채플린을 다룬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의 이름은 자푸린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1918년 이후부터 1937년까지 채플린의 영화는 조선에서 70여 회 상영과 재상영을 반복합니다. 1934년 6월에 등불의 거리, 그러니까 시티라이트가 개봉하는데 그때 경성거리의 풍경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실물 크기의 채플린의 입간판을 세우고 중산모에 헐렁한 바지를 입은 배우 20명하고 약 40명이 거리를 행진하면서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조선 관객들은 3년을 기다려서 그 영화를 본 것이죠. 모던 타임즈는 달랐습니다. 1938년 4월 9일 우미관에서 단 한 번 상영되고 끝났습니다. 단 한 번이 되었어요. 그리고 1940년 위대한 독재자는 아예 개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1934년에 활동사직 영화 취재 규칙이 공포됩니다. 외화 상영 비율을 강제로 줄이는 법이었어요.
거기에 일제의 대미 관계 악화가 영향을 미칩니다. 정리해보자면 그때 당시 한국 역사의 맥락에서 보면 같은 한 편의 영화를 두고 미국에서는 1936년 최고의 흥행작이 되었지만 독일 나치에서는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1938년 딱 한 번 상영되고 사라진 영화가 되었어요. 한 편의 영화가 세계의 정치체제를 통과하면서 완전히 다른 운명을 겪게 된 겁니다. 기계에 짓눌리는 인간을 그린 영화가 그게 가장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장 늦게, 가장 적게 도착한 셈이 되었죠. 그때 당시 조선 관객들이 채플린을 어떻게 봤는지 곱씹어볼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지식인들한테 채플린은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일반 관객한테는 더 절실한 대상이었습니다. 1930년 중반 이후에도 채플린 영화를 보러 간 관객층은 일본어 자막을 읽을 수 있는 식자층이 아니었어요. 값싼 재개봉관을 가던 도시의 노동자층과 빈민들이었습니다. 감옥에 잡히고 배가 고파 도둑질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취직하려다 번번이 실패하고 심지어 무료 급식소에서조차 밀려나는 채플린의 모습은 화려한 경성의 이면에 살던 사람들이 그대로 자기를 겹쳐볼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비교 하나가 있는데 같은 시기 버스터 키튼이나 해롤드 로이드도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코미디는 성공을 전제로 합니다. 채플린은 달랐어요. 그는 항상 소외되어 있고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과 우울의 일상을 겪었던 식민지 조선 사람들의 입장에서 채플린은 훨씬 체감이 강한 동조의 코미디가 됐던 겁니다. 대공황기 미국의 관객들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남긴 글도 있는데 극장을 찾는 사람들 대부분이 억지로라도 웃어보려는 사람들도 가득 차 있었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대공황의 미국인과 식민지 조선이 같은 이유로 같은 남자를 필요로 했던 것이죠. 찰리 채플린 본인은 정치적 맥락에서 대가를 치릅니다. 모던 타임즈 이후 그를 향한 미국 내 의심이 커집니다. FBI와 하원 반미 활동 위원회의 압박이 이어지고 1952년에 그는 영국으로 가는 배 위에서 미국 재입국 허가가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사실상 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채플린은 미국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미 의회 도서관이 국립영화 등기부를 만들 때 처음 선정한 25편에 이 영화가 들어갑니다. 샤르트르와 보부아르, 메릴로 퐁티가 잡지를 창간하면서 이름을 레탕 모데른이라고 붙입니다. 모던 타임즈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로맨스 테마에 나중에 가사가 붙여서 팝 스탠더드가 탄생됩니다. 네킹 코리가 부른 스마일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 90년대나 지금이나 한 가지는 확실히 보입니다. 모던 타임즈는 첫 개봉 이래 어느 때보다 의미심장하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기계화된 현대에서 소외에 저항하고 인간성을 지키려는 투쟁은 21세기의 문제를 그대로 앞서서 비춰준 것이니까요. 이러한 맥락에서 90년도 된 흑백 무성영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컨베이어 벨트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결정하는 경영진들의 입장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런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배달앱의 예상 도착 시간, 물류창고의 초단위 동선 관리, 콜센터의 평균 통화 시간 표준, 오늘의 알고리즘 관리는 테일러주의의 후손일 수 있습니다. 채플린이 톱니바퀴에 빨려 들어가면서 웃었던 그 장면은 지금 우리 손안의 앱에서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채플린은 답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다른 것을 보여줬습니다. 인간이 부품이 되는 순간 그것을 웃음으로 견디는 방법을요. 영화 마지막 장면이 꽤 인상이 깊습니다. 가미는 주저앉아서 말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요. 트램프는 그녀에게 웃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둘은 새벽길을 같이 걸어가요. 이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어요. 하지만 둘은 여전히 사람이고 여전히 같은 길을 걷고 있고 어쩌면 이게 채플린이 침묵으로 끝까지 지켜낸 존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에 대해서 한잔 말아보았는데요. 모던 타임즈라는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의 시대 배경이나 찰리 채플린이라는 인물 그 자체 그리고 그의 행보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살짝 서론이
시간이 긴 토파보기 영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모던타임즈를 정말 많이 돌려보았는데 최소 한 4번, 5번은 본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웃기는 부분에서 항상 웃었고 감동적인 부분에서 항상 감동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힘이 정말 그때 당시 몸으로 말했던 무성영화의 힘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오늘의 고전영화 토파보기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혹시 하이프가 떠져 있다면 하이프도 꼭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는 정화한잔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주인장의 댓글을 만나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쁜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더 봐요.